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책이 말을 걸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영석 작가님의 티켓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총각내 야채가게 창업자로 잘 알려진 이영석 대표님인데요. 불편함이 익숙함이 될까봐 일부러 트럭 행상을 자처하며 밑바닥부터 걸어와 성공 신화를 쓴 분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테마파크는 늘 즐거운 놀이기구만 태워주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구설수와 시련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모진 시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은 그 절망의 끝에서 그는 쓰러지는 대신 이렇게 다짐했다고 해요. 당하지 말고 경험하자. 기왕 경험할 거라면 즐기자. 자신을 인생이라는 테마파크에 놀러온 여행자로 정의한 순간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그 깨달음의 기록입니다. 인생이라는 테마파크에 입장하는 티켓. 바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놀면서 깨달은 남자 이영석 작가님은 말합니다. 경험하자, 즐기자, 그리고 깨닫자. 살면서 생기는 모든 일은 당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며 무슨 일을 경험하든 즐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열정을 다하고 즐기면서 하자는 게 그의 모토라고 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산호라면 테마파크에서 이것저것 파트의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잖아요. 저자는 그 선택의 순간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기 선택권과 익숙함을 불편함으로 바꾸는 뜨거운 성장의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맨주먹 성공 신화를 이뤄낸 후 시련을 겪고 다시 일어선 저자가 전하는 인생 테마파크 가이드.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인생의 티켓을 단단히 쥐고 즐겁게 깨닫는 법. 이영석의 티켓,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산호라면 테마파크에서 이것저것. 1. 자기 선택권. 성장의 프리패스권. 가끔 내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이 있다. 형님, 저 취업을 할까, 창업을 할까요? 내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내 대답은 너의 인생이니 스스로 결정해라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취업해라, 창업해라. 무슨 자격으로 말할 수 있을까? 난 어떤 결정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선택 장애는 결코 신중한 게 아니다. 식당에서 메뉴 고를 때 선택 장애인 사람은 정말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인생의 메뉴를 고를 때에도 마찬가지다. 맛있는 메뉴를 고르든 맛없는 메뉴를 고르든 결과는 순전히 자신의 몫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경험이며 성장이라는 저택을 이루는 벽돌 한 장이라는 건 잊지 말자. 선택이 곧 성장이다. 인생은 늘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기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목적하는 바를 위해 열심히 달려간다. 설사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걸어간다. 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 하나하나가 또한 성장이다. 이것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반면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 매사 타인에게 의지하고 타인의 결정에 끌려다닌다. 이들은 일이 잘못되면 상대를 원망하고 비난한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며 회피한다. 사실 이것이 속은 편하다. 결정도 남이 해주고 실패해도 남을 탓하면 된다. 제 잘못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그 어떤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자세로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성장은커녕 오히려 뒷걸음치는 인생이 된다. 왜 우리는 사소한 것조차 결정하지 못할까? 바로 어려서부터 선택권이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이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많은 걸 보여주고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부모가 선택해 준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 거의 없다. 자기 선택권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하는 일을 어색해 한다. 학원에 가라면 가고, 캠프에 가라면 가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한다. 그러니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잃은 채 자란다. 10년 전 출간한 책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에서 이런 구절을 쓴 적이 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사는 건 죄라고. 태어난 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지만 태어난 후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건 나의 선택이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앞서 성공이 아니라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자 말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강요나 억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역시 자신의 선택이니까.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나다. 남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부모님도 친구도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자신의 삶은 100%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선택해준 삶은 내 것이 될 수 없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비로소 성장하는 삶이다. 농부는 봄이 되면 자신의 밭에 씨앗을 뿌린다. 그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둔다. 얼마나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하느냐는 농부의 열정, 애정에 달려있다. 사람의 인생도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 모습이 결정된다. 생존이냐, 성장이냐.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생존하려는 사람, 성장하려는 사람. 직장에서도 생존하려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다. 그들은 승진을 하거나 몸값을 높여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월급 주는 만큼만 일한다는 생각으로 수입이 적더라도 만족하며 살아간다. 그렇다고 생존하는 사람의 방식이 결코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그 선택도 인정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자신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 지금처럼 살면 된다. 큰 변화 없이 평화롭고 안온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라면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다. 반면 성장하려는 사람은 지금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능력을 계속 키워나간다.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행동한다. 만약 지금 내가 일용직 노동을 한다고 하자. 목수일을 배워서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더 노력하면 목수 반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수입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도 성장하려는 사람은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몸값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지금 자신이 사원이지만 열심히 일해서 부장도 되고 사장도 되고 싶어 한다. 이들은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여러분이 어제와 다른 내일을 원한다면 지금 타고 있는 버스에서
다른 버스로 갈아타기를 권한다. 생존이 아닌 성장을 위한 버스로 갈아타야 한다. 물론 익숙해진 버스에서 새로운 버스로 갈아타는 것은 쉽지 않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용기는 누가 대신 내줄 수 없다. 자신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버스를 갈아탈지 그 버스에 계속 머무를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생존하는 삶을 살 것인지, 성장하는 삶을 살 것인지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누구도 결정해 줄 수 없다. 이것은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며 살면 된다. 2. 성장의 비결, 태도 갖추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꼭 갖추어야 할 기본이 있다. 바로 태도이다. 태도란 뭘까? 사전적 의미로는 몸의 동작이나 모양새,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대하는 자세를 말한다. 또 말투, 눈빛, 행동 습관, 더 나아가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도 포함된다. 태도를 이루는 수많은 요소 중에서 상대에 대한 예절, 존중, 감사, 배려, 정직, 신뢰, 긍정 마인드 등은 특히 중요하다. 나는 성장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태도를 갖추라 말한다. 지식보다 먼저 갖춰야 하는 것이 태도다. 나는 과거에 모모대학교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때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태도를 강조했다. 태도를 먼저 몸에 익힌 후 지식을 배워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한순간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단기간에 습득할 수 없다.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고유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태도는 일상에서 그대로 묻어나온다. 평소 그 사람의 말투, 표정, 습관 등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다. 언젠가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다. 아들에게 전화한다는 것이 나에게 잘못 건 모양이다. 잘못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죄송하다는 문자가 왔다. 직접 얼굴 뵌 적은 없지만 문자 하나만 봐도 인품과 성품이 보인다. 참 멋진 어른이다. 문자 하나에 기분까지 좋아졌다. 또 태도가 좋은 사람은 밥을 사주면 식사 후에도 꼭 감사함을 표현한다. 형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또 작은 선물을 줘도 인사를 하고 감사 문자를 보낸다. 이런 친구에게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다. 좋은 곳에 가면 함께 가고 싶다. 태도가 좋은 사람은 어디에서든 환영받는 법이다. 능력보다 태도. 태도가 좋은 사람은 어느 조직, 어떤 직장에서도 인정받는다. 많은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채용 기준 역시 태도다. 즉, 일 잘하는 사람보다 태도 좋은 사람을 찾는다. 나 역시 과거에 회사를 운영하며 신입 직원을 뽑을 때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업무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기본적인 인성과 태도가 좋은 사람을 먼저 채용했다. 짧은 시간에도 지식은 쌓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올바른 태도는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렵다. 태도란 그 사람이 살아온 가치관이 모두 반영된 결과물이므로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조직에서든 지식은 부족해도 태도가 좋은 사람이 인정받는다. 반면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태도가 별로인 사람은 인정받기 어렵다. 가끔 자문하는 회사에서 임원 대상으로 강의할 때가 있다. 그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나와 눈을 마주치고 계속 웃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보면 나 역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다.
강의 후 회사에서 평소 모습은 어떠한지 물어본다. 예상처럼 회사에서도 뭐든지 밝고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고 조직에서도 인정받는다. 반대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 있고 얼굴에도 불만이 가득하다. 알고 보면 회사에서도 매사 부정적이고 낱말하기 좋아하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누가 잘 따르겠는가? 조직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당연지사다. 태도가 좋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매사에 열정이 있다. 다소 무리한 업무를 맡겨도 나를 성장시켜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반면 태도가 나쁜 사람은 얼굴부터 찡그리고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만약 여러분이 승진심사 담당자라고 하자. 위 두 사람이 똑같은 인사고과 점수를 받았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결국 태도가 좋은 사람이다. 태도가 좋은 사람은 어느 직장에서 어떤 곳에서도 인정받는다. 사업을 할 때도 태도가 좋은 사람에게 사회적인 기회도 찾아오고 돈도 따라온다. 예전에는 창업하려면 자신이 직접 돈을 모으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했다. 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는 시대다. 태도가 좋은 이들이 창업하면 멀리서 투자자를 찾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 주변 사람들이 사업하라고 돈을 가져다 준다. 반면 태도가 나쁜 사람은 주변인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인정을 못 받으니 투자도 못 받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돈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돈은 잠깐 머무르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오래 가기가 어렵다. 학력 역시 한국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그러나 학력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이다. 태도의 중요성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태도는 앞으로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AI 시대에는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태도가 중요시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그 무엇보다 태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지식, 재능보다 태도가 먼저다.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역시 조상님의 말씀이 옳았다. 100원짜리 일을 1000원어치 하면 1000원짜리 일이 맡겨진다. 조직에서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업무에서도 인정을 받고 성장한다. 과거 회사를 운영할 때 신입사원에게 일부러 가장 먼저 청소부터 시켜보았다. 왜일까? 청소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도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청소를 지시하면 마치 자기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열심히 한다. 청소 하나에도 진심이 묻어난다. 이런 사람이 업무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한다. 다른 부서로 옮겨도 잘 적응하고 구성원과도 소통도 잘한다. 시간이 흐르면 이들이 어느새 팀장이 되고 임원이 된다. 반면 청소를 지시하면 왜 허드렛 일을 시키느냐며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소한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소도 마지못해 대충 하는 척한다. 이들은 업무에서도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불평불만만 그득하다. 부서를 옮기면 적응하지 못하고 소통에 서툴러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니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사실 이런 머무름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퇴보다. 남들은 앞서 나가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난 셈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으로 유명한 콜린 파월. 그의 첫 직업은 음료수 공장의 바닥을 걸레질하는 일이었다. 한 번은 50개의 콜라병이 든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유리 파편과 콜라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치울 생각은커녕 콜린이 몇 시간 동안 혼자 쭈그리고 앉아 유리 조각을 줍고 바닥을 닦아낼 때도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콜린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채용 약속을 받았고 다음 여름에는 바닥 청소 대신 음료 주입기를 맡았다. 그 후 부책임자로 승진했다. 모든 것은 그가 보여준 성실함 덕분이었다. 그는 콜라 공장에서 일할 때 얻은 교훈이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털어놓았다. 교세라를 창업해 최고의 경영자가 된 이나모리 가즈오 역시 그에 져서 왜 일하는가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찮은 일이라도 주어진 일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달려들어 보라.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진리와 만나게 된다. 세상의 이치는 어디서든 하나로 통하는 것 같다. 작은 일에도 진심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준다. 작은 일은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최선을 다한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습관이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아이들에게도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다. 설령 그게 게임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 언젠가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 우주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청소부 3명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A는 보면 모르나? 난 시급 1만 원 받고 청소하고 있잖아. B는 난 지구의 한 구석을 쓸고 있습니다. C는 난 인류가 지구에 가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3명의 청소부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대답을 했다. A는 청소는 그냥 하찮은 일에 불과하다며 일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 하지만 C는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며 자신의 일을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 그는 스스로의 일에 의미와 목표를 부여해 가치 있는 일로 만들었다. 이처럼 누가 뭐라 하든 나의 존재와 역할의 가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은 없다. 어떤 직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가 더 중요하다. 내가 사는 빌라에는 건물을 관리해주는 경비 아저씨가 2분이 계시다. 한 분은 주민이 오면 밝은 표정으로 먼저 인사도 건네주시고 쓰레기 수거나 힘든 일도 도와주신다. 그러니 빌라 주민이 이분을 아주 좋아한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항상 가져다 주고 수고하신다며 팁을 드린다. 명절 때도 선물을 많이 받으신다. 나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생각한다. 내가 나중에 건물을 지으면 저분을 스카우트해서 관리자를 맡겨야겠다. 나뿐 아니라 다 비슷한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주민들을 만나도 인사도 잘 안 하고 무뚝뚝하다. 그러니 팁은 물론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팁을 받고 어떤 사람은 팁을 못 받을까? 자기가 이렇게 만든 것이다. 결국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내 가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익숙함을 불편함으로, 불편함을 익숙함으로. 사람은 누구나 익숙함에 기대는 경향이 있다. 매번 자신이 잘 아는 길만 가고 먹던 음식을 먹고 만나던 사람을 만난다. 왜일까?
편하니까. 편함은 곧 익숙함이다. 자신도 모르게 익숙함에 길들어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 하지만 익숙한 것에 머무르면 더 이상 변화도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 애벌레가 늘 익숙한 방식으로 풀만 먹으면 나비가 될 수 없다. 번데기가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해야 비로소 나비로 변할 수 있다. 즉, 성장하려면 익숙함과 이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습관이 무섭다고 사람들은 익숙함에서 잘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벗어나려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변성이다. 가변성이라면 뭔가 거창하고 어려운 단어처럼 들리지만 간단하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도 달라지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변성을 줄 수 있다. 출퇴근할 때 보통 같은 경로를 오고 간다. 하지만 가던 길도 다른 경로로 가보면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뇌도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게 길을 바꿔서 걸어보면 멋진 카페, 새로 오픈한 식당 등 자신이 몰랐던 새로운 장소도 발견할 수 있다. 커피숍을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커피숍도 보통 자신에게 익숙한 곳으로 간다. 이때도 한 번쯤 가변성을 떠올려 보자. 골목 안쪽까지 들어가 보면 숨겨진 멋진 카페들이 정말 많다. 커피숍마다 색깔이 다르고 특색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재미가 있다. 여행을 갈 때도 가변성을 주면 얼마든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속초 여행을 가면 대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서울에서 2시간 반 동안 열심히 운전해서 속초에 도착한다. 그때부터 바닷가 근처 횟집에서 회를 먹고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다. 다음 날이면 속초 맛집을 찾아다니다 여행이 끝난다. 그 후 또 열심히 달려 집에 오는 것이다. 여행을 다녀오면 충전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다. 나는 여행을 갈 때도 남들과 다르게 한다. 집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 중 2, 30분에 한 번씩 들릴 수 있는 코스를 찾는다. 그러면 중간에 최소 서너 곳을 거쳐간다. 그러니 매번 여행이 새롭다. 나와 같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이렇게 예쁘고 멋진 곳이 있었느냐며 다들 놀라워한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변성을 주면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나는 매장에서 과일을 판매할 때 진열 방법을 매일 바꿨다. 똑같은 과일도 어떻게 진열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반응은 전혀 달라진다. 컬러가 비슷한 과일끼리 모아도 보고, 진열 위치를 상하 좌우로 바꿔도 보고, 포장 용기나 방법 등도 조금씩 달리한다. 그렇게 진열 방식에 수없이 변화를 주면서 어떤 방식이 고객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은지, 가장 매출이 높은지 체크했다.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를 주면 손님이 매장 안에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매출도 그만큼 높아진다. 똑같이 과일을 팔아도 진열 방식의 변화를 주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손님 입장에서는 날마다 가게가 바뀌니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으리라. 아인슈타인의 명언 중 이런 말이 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즉, 내 행동과 습관이 그대로라면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다른 결과값을 원한다면 입력값이 달라져야 한다. 4. 성장을 위한 대가.
30년 전 처음 장사를 배울 때 나는 2년 가까이 오징어 행상하는 분을 스승으로 모시며 따라다녔다.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그 시절에는 급여를 받지 않고 2년 동안 일했다. 그때 나는 스승님이 왜 나에게 월급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원했던 것은 월급이 아니라 앞으로 제대로 일하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스승님에게서 장사 노하우를 얻으려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시간과 노력으로 그분의 노하우를 사고 있었던 셈이다. 대치동에서 처음 매장을 오픈한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 교육을 받으러 다녔다. 그때도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기에 교육비 대신 청소를 해주며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27년 동안 야채 장사를 하면서 교육비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 이외에도 강의법, 질문법, 옷 입는 법, 이미지 메이킹 등을 배우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학습료는 당연히 지불해야 할 대가라 믿었다. 이처럼 나는 뭔가를 공짜로 배워본 적이 없다. 상대의 노하우를 공짜로 얻으면 거지밖에 안 된다고 믿는다. 반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면 누구에게나 당당할 수 있다. 그 누구보다 나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싶었다. 난 지금도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항상 대가를 지불한다. 내 삶의 기본 원칙은 대가 지불이다. 인생은 자동 판매기. 주변에 보면 성장하고 싶다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얻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들은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할 때는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성 친구를 사귈 때도 비용을 지불한다. 그런데 자신이 배우려고 하는 대상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는 인색하다.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뭔가를 찾는데 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거지 근성을 가진 이들이 있다. 그들은 뭐든지 공짜로 알려달라고 한다. 장사를 배우고 싶다며 나를 찾는 사람 중 상당수가 공짜로 알려달라고 한다. 나는 오랜 시간을 들여 많은 돈을 지불하고 배운 노하우인데 왜 공짜로 알려줘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쉽게 얻은 것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보석을 쥐어줘도 공깃돌로 사용할 사람이다. 그렇게라도 사용하면 다행이다. 아예 처박아 두고 잊어버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으려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 무료 강의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계속 무료 강의만 듣는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 이상의 것을 배울 수 없다. 그렇다고 무료 강의가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초보자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정 수준을 넘어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다. 전문가가 되려면 대가를 치르고 제대로 배워야 한다.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얻으면 자신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가를 치르는 만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간이든 돈이든 그에 맞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자. 우리 인생에서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 얻고자 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대에 가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 안 하고 서울대 가고 싶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행동과 습관을 따라해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 인생을 성장시키는 일도 마찬가지다. 성공을 하려면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을 하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인생은 자동 판매기와 같다.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어야 원하는 상품이 나온다. 운이 나쁘면 넣은 돈보다 싼 물건이 나오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더 비싼 물건이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은 같다. 돈을 넣어야 뭔가 나온다. 애정의 가장 확실한 척도는 바로 돈. 장사의 노하우를 공짜로 알려준 적이 많다. 또 인생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젊은이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 중 행동하고 변화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은 것에 대해서는 소중함을 모르고 가치를 폄하하곤 한다. 그런 일들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나 역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때 결심했다. 앞으로는 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내 경험을 나눠줘야겠다고. 옷을 잘 입고 싶다는 친구들이나 다이어트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찾아오면 물어보았다.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느냐고. 그러자 나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돈에 환장했네. 돈만 밝히는 장사꾼이네. 그러거나 말거나 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돈을 지불하고 배우겠다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놀랍게도 대가를 치른 이들은 공짜로 배운 이들보다 더 집중하고 열심히 배웠다. 그때 또 한 번 깨달았다. 사람이란 비용을 지불해야 행동하고 변하는구나.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가장 큰 동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누구나 돈을 지불하면 마음가짐부터 달라진다. 돈을 낸다는 것은 최소한 자신이 변할 의지가 있다는 뜻이다. 반면 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변할 의지조차 없다는 뜻이다. 이후 장사나 컨설팅을 할 때 세운 원칙은 대가 없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였다.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어야 변화하기 때문이다. 절박한 사람은 어떻게든 대가를 지불하게 마련이다. 5. 성장을 위한 관성 없애기. 학창시절에 배웠던 물리 내용 중 관성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한번 움직인 물체는 이동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관성은 물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마음이나 생각에도 관성이 적용된다. 삶의 관성이 형성되면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 하자. 평소 즐겨 먹던 기름진 음식과 술을 중단하고 닭가슴살에 샐러드를 먹으면서 열심히 관리한다. 처음 며칠은 어찌어찌 버틴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면 슬슬 다이어트 의지도 꺾인다. 그러면서 예전에 먹던 음식을 하나, 둘 먹기 시작한다. 그러다 결국 원래의 식습관으로 돌아가고 다이어트는 실패로 막을 내린다. 운동을 할 때도 비슷하다. 처음에는 헬스클럽을 등록해서 매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간다. 그러다 이런저런 약속이 생기면 일주일에 1, 2회로 줄어든다. 그러다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겨우 간다. 또 평소 책을 잘 읽지 않던 사람이 자기 개발을 하겠다며 열심히 읽는다. 처음 며칠은 졸려도 꾸역꾸역 참아가며 읽는다. 다시 며칠 지나면 온몸이 근질거리고 고통스러워하다. 결국 책을 덮는다. 왜 독하게 마음먹고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바로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습성, 관성이라는 놈 때문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관성이다. 관성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 환경 만들기. 나는 성장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관성부터 없애라고 말한다. 관성을 없애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성장은 끊임없이 관성을 없애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관성을 없애지 않으면 과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관성이라는 놈은 몹시 독해서 혼자서 없애기란 정말 쉽지 않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스스로 관성을 없앨 수 있다면 고민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관성을 없앨 수 있을까? 물체가 가지는 상태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관성을 없애려면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대개 의지력으로 뭔가를 극복해 보려고 한다. 만약 의지로 할 수 있었다면 관성은 진즉 극복했을 것이다.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강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의지력에만 기대지 말고 환경을 만들자. 자신이 변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성을 없앨 수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은 군대다. 군대는 습관을 만들기에 최고의 환경이다. 평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이도 군대에 다녀오면 달라진다. 운동 한 번 안 하던 이도 갑자기 몸짱이 되어 온다. 또 자신의 방 청소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사람도 저녁 후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주변 정리정돈과 청결에 신경을 쓴다. 이처럼 환경이 바뀌면 관성을 조금은 끊어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주변 환경을 바꿔주면 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전에 한 후배가 옷을 잘 입고 싶다며 컨설팅을 요청했다.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 친구 집에 찾아가 옷장에 있는 옷, 신발, 양말 등 대부분을 버렸다. 무식한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관성이 있다. 내가 아무리 옷을 멋지게 스타일링을 해줘도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자신이 입던 대로 입게 된다. 그러니 다소 극단적인 방법일지 몰라도 그리 독하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입던 스타일로 되돌아간다. 그렇게 옷을 다 버리고 새로운 스타일로 세트로 3벌 사준 후 그 옷을 교복처럼 입으라고 했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요일별로 다르게 입는 것이다. 내가 정해준 새로운 스타일로 입다 보면 거기에 적응해서 이전에 입던 스타일에서 멀어질 수 있다. 나는 지금도 옷을 잘 입고 싶다는 사람에게 이 방법을 추천한다. 물론 입던 옷을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수 있다. 진짜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 나눔을 하거나 중고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입던 옷과 최대한 멀어지는 것이다. 관성을 없애는 두 번째 방법, 교육. 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교육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성에서 벗어나려고 혼자서 무던히 노력한다. 앞서 말했지만 관성은 워낙 독해서 스스로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다. 혼자서는 유혹이 찾아오면 계속 흔들린다. 이럴 때 흔들리는 내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되돌아가려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같은 행동을 2개월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4개월 반복하면 지인들이 인정하고 6개월 반복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1년을 반복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한다.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습관이 되면 조금씩 나아진다. 총각 내 운영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교육이다. 매년 분기별, 시기별, 대상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엄청 많았다. 업무와 관련된 이미지 메이킹, 멘트, POP 등과 같은 교육은 기본이었다. 이외에도 자기계발, 자산관리, 성공학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대한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왜 그렇게 교육에 집착하느냐고. 바로 구성원들이 관성적으로 일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집착으로 보일 만큼 교육을 끊임없이 진행했다. 당시 총각 내를 벤치마킹해서
과일 프랜차이즈를 하려던 회사들이 정말 많았다. 그런데 대부분 망했다. 보통 과일 판매를 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싸게 팔면 된다고만 생각한다. 나는 농산물 판매는 교육업이라 생각했다. 총각 내의 핵심 역량은 혹독하리만큼 엄격한 교육과 훈련이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되고 교육된 결과물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회사의 정체성에 대해 물으면 항상 농산물 판매 회사가 아닌 교육회사라 답했다. 그렇게 교육을 진행한 덕분에 구성원들이 관성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관성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상에 쉬운 건 그 어떤 것도 없다. 운동 하루 이틀 한다고 날씬해지나? 영어 공부 한두 달 한다 해서 유창해지지 않는다. 관성을 벗어나는 일도 결코 쉽지 않다.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면 결국 벗어날 수 있다. 오늘 들려드린 티켓 어떠셨나요? 저는 인생을 테마파크에 비유한 게 정말 신선하게 느껴졌는데요.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테마파크에 놀러 온 여행자이며 우리는 그 모든 걸 즐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테마파크에 가면 어떤 놀이기구는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또 어떤 놀이기구는 재밌어서 웃음이 나고 또 어떤 놀이기구는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사실은 다 즐기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네 인생도 그렇다고 합니다.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재밌고 때로는 속이 울렁거리지만 그 모든 게 다 경험하고 즐기기 위한 거라는 거죠. 제가 오늘 낭독해드린 파트에서 저자는 진짜 무서운 건 환경이 아니라 변화없는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내 안의 관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성장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때론 잠을 줄여야 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보다 나를 가로막는 오래된 낡은 습관들과 이별해야 하죠. 하지만 그 불편함을 기꺼이 껴안고 나아갈 때 비로소 나만의 성장 프리패스권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테마파크라는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인생의 테마파크에 놀러온 여행자고요. 이 책 티켓으로 여러분 인생의 테마파크를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